이 사진 어디서 난 거야? 강재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손에 들린 두 장의 사진, 그 안엔 황기찬과 강세리의 치명적인 비밀이 담겨 있었죠. 제인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기억을 잃었다는 말은 완벽한 연기였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입니다. 치매 환자인 최자영이 보았던 것, 그리고 강세리가 숨기고 싶어 했던 황기만의 추락 장면, 그 모든 진실을 또 한 명의 뜻밖의 인물이 핸드폰에 담고 있었죠. 강세리도 몰랐던 제3의 조력자, 그가 모든 판을 뒤집게 됩니다. 오늘은 계단에서 추락한 황기만, 그리고 그 사고 현장을 낱낱이 기록한 뜻밖의 조력자가 강세리를 완벽한 덫에 가두고 정의를 실현하는 통쾌한 복수극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진 대체 어디서 난 거야? 강재인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두 장의 사진은 흑백으로 인화된 오래된 사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명확했다. 하나는 강세리와 황기찬이 호텔 로비에서 포옹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보다도 훨씬 더 치명적인 강규철 회장의 사망 직전 촬영된 황기찬의 수첩을 손에 쥔 모습이었다. 황기찬은 눈을 피했다. 그의 표정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어떤 말로도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다. 그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이 집안의 모든 균형을 뒤흔들 진실, 아버지의 죽음과 연관된 마지막 조각이었다. 이건 설명할 수 있어. 황기찬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강재인은 웃었다. 한쪽 입꼬리만을 올린 채. 오래된 일? 그럼 정리할 시간도 충분했겠네. 그날 밤 강세리는 침대에서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황기만이 계단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본 최자영. 그녀의 말 한마디가 자신을 감옥으로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사실이 내리를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더 끔찍한 건 황기만이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깨어나기만 하면 모든 걸 말할 사람이 지금은 죽지도 살지도 않은 채 병원에 누워 있었다. 강세리는 자주 병원에 다녀왔지만 실은 간호사를 매수해 그의 상태를 감시하게 했고,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할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었다. 지금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는 건 나뿐이야. 그녀는 침착하게 옷을 챙겨 입었다. 병원으로 향할 준비를 하며 최악의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마음속에서 꿈틀거렸다. 다음날 아침 황기찬은 아무 말 없이 아침 식탁에 앉아 있었다. 강재인은 전날과 다름없이 완벽한 아내의 역할을 수행하며 아침 식사를 차렸다. 노숙자는 여전히 제인의 기억 상실을 의심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녀가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특히 전날의 저녁, 아무렇지 않게 어머님 이거 좋아하시죠? 라며 새우가 잔뜩 들어간 파스타를 내밀던 그녀의 표정은 섬뜩하리만치 친절했다. 노숙자는 알레르기 반응으로 약을 찾았고, 그 와중에도 강재인은 평온한 얼굴로 죄송해요, 전 몰랐어요 라고 웃었다. 그녀의 표정엔 전혀 죄책감이 없었다. 오히려 알레르기 반응을 지켜보는 그녀의 눈엔 약간의 기대감까지 서려 있었다. 마치 실험을 하는 과학자처럼. 노숙자는 확신했다. 이 여자는 기억을 잃은 게 아니다. 완벽히 연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과 세리 모두 이 집에서 곧 제거될 것이라는 공포가 가슴을 찔렀다. 같은 날 병원. 정호성과 강미라는 손을 꼭 잡고 입구를 들어서고 있었다. 그 사진 누가 찍었을까? 미란이 낮게 속삭였다. 기찬이 직접 찍진 않았을 거야. 아마도 그 주변 인물이겠지. 문제는 그게 왜 지금 제인 손에 들어갔느냐는 거지. 정호성의 말에 강미라는 잠시 멈춰섰다. 그녀의 머릿속은 빠르게 계산을 시작했다. 지금까지의 모든 조각들, 기만의 실족, 기찬의 수첩, 그리고 황지호의 혈액형. 하나하나가 따로 움직이는 듯 했지만 결국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다. 강재인. 그녀는 단순히 기억을 되찾은 게 아니었다. 모든 걸 계획하고 감정까지 통제하며 하나씩 퍼즐을 완성해가고 있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됐네. 우리 제인. 미란의 말에 정호성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동맹을 맺는 쪽이 나아. 우리 둘은 적이 아니잖아. 그 말에 강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예전처럼 단순한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지금은 YL그룹이라는 제국을 다시 쥐고 싶은 한 명의 여왕일 뿐이었다. 같은 시각 김도윤은 YL그룹 회장실 근처에서 황기찬의 뒤를 조용히 따르고 있었다. 그는 아직도 확신이 없었다. 제인이 완전히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역할이 복수의 조력자인지 아니면 단순한 말뚝에 불과한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더 이상 도희의 억울함을 묻어둘 수는 없었다. 그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강세리와 황기찬의 악행을 밝혀야 했다. 그는 USB 하나를 꺼내며 중얼거렸다. 이 안에 모두 있어. 제인의 입덧 조작 영상, 기찬의 계좌 거래 내역까지.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 USB가 이미 누군가에 의해 복제되어 있다는 것을. 그 누군가는 황기만이었다. 강세리는 불안했다. 아니, 불안이라는 말로는 부족했다. 그것은 공포에 가까웠다. 복도에 울려 퍼지는 강재인의 발소리가
마치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감옥 속 발자국처럼 들렸다. 제인의 존재 자체가 그녀에게는 불길한 징조였다. 기억을 잃었다는 그 말, 천진한 표정, 모두가 세리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그 웃음은 순수함이 아니라 조롱이었다.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말은 나는 다 알고 있다는 선언처럼 느껴졌다. 제인이 웃을수록 세리는 미쳐가고 있었다. 기억 상실은 약점이 아니라 무기였다.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유일하게 눈치챈 이가 있다면 그것은 강세리 자신뿐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누구보다 먼저 알아챘지만 누구보다 무력했다. 그 여자의 가면 아래에 도사린 분노와 냉소, 그 모든 것을 감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연기였다. 너무 완벽해서 틈조차 보이지 않는 연기. 자신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또다시 질투라는 꼬리표가 붙을 뿐이었다. 강재인은 매일 식사를 준비했고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고 새벽이면 아들의 옷을 다려주었다. 새우가 들어간 국을 끓여놓고 시어머니의 반응을 지켜보는 그 눈빛엔 분명한 계산이 숨어 있었다. 노숙자가 알레르기로 헉헉대며 응급약을 찾는 동안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다. 학살이었다. 시어머니를, 남편을, 그리고 세리를 한 명씩 순서대로 무너뜨리는 가장 우아한 방식. 누구도 피 흘리지 않지만 모두가 죽어가는 전쟁이었다. 황기찬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처음엔 진심으로 제인을 걱정했다. 그녀가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고 미안했고 애틋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말과 행동 사이에 미세한 틈이 느껴졌다. 웃고 있으면서도 눈이 웃지 않았다. 아들을 대하는 손길이 따뜻하지만 그 속에 감정이 없었다. 마치 아들을 품에 안은 것이 아니라 칼자루를 쥔 듯한 감각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황기찬은 알 수 있었다. 자신이 이 여자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가 깨달았을 땐 이미 늦었다. 그는 사랑을 잃었고 신뢰를 잃었으며 이제는 권력마저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리고 사건은 일어났다. 어느 날 저녁 강재인이 옷방문을 열었을 때 그곳은 전쟁터였다. 그녀의 옷들, 드레스와 셔츠, 스카프와 코트들이 칼로 난도질당한 채 걸려 있었다. 이건 단순한 훼손이 아니었다. 명백한 협박이자 도발이었다. 그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끝이 떨렸고 심장이 요동쳤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오히려 즐거운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이제 상대방도 자신의 존재를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 이것은 복수의 서곡이 아닌 복수의 정점에 다다랐다는 신호였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정확히 남편이 들을 만큼의 볼륨과 감정으로. 그리고는 부들거리는 손으로 두 장의 사진을 들고 있었다. 오래전 찍힌 사진, 황기찬이 수첩을 들고 있는 장면과 강세리와 다정하게 포옹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감춰온 카드였다. 지금 이 타이밍에 꺼내기 위해 보관해 두었던 비장의 수. 황기찬은 놀랐다. 하지만 그것은 제인이 기대했던 반응이기도 했다. 놀라움, 당황, 부정, 그리고 침묵. 그는 거짓말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증거를 갖고 있었고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잃게 되어 있었다. 그날 밤 황기찬은 술에 취해 돌아왔다. 그는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다.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고 그는 아무도 그리워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고 제인의 마지막 표정을 떠올렸다. 그 표정은 자비가 없었다. 사랑도 없었다. 오직 심판만이 있었다. 그는 알았다. 자신이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녀가 황씨 집안 전체를 어떻게 무너뜨릴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음날 강세리는 황기만의 병실을 찾았다. 기만은 아직 의식이 없었다. 심장박동은 안정적이었지만 의식이 돌아올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다. 일어나면 안 돼. 절대. 그것은 간절한 바람이자 명령이었다. 이 남자가 깨어나는 순간 그녀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최자영이었다. 혼란한 눈빛, 망가진 걸음걸이, 치매에 물든 정신. 하지만 그 눈동자엔 분명한 기억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황기만의 마지막 비명이. 그녀는 보았다. 강세리가 그를 밀었다는 것을. 최자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눈빛이 말했다. 강세리는 전율했다. 그녀는 자영에게 다가가 기억 안 나시죠?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오랜 침묵과 한마디. 넌 내가 모를 줄 알았니? 그 한마디는 세리를 땅속 깊이 끌어내렸다. 치매 환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그 말은 세상의 어떤 증언보다 무거웠다. 그녀는 도망치고 싶었고 무너지고 싶었고 사라지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악몽의 한가운데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그리고 그날 밤 또 한 번의 사건이 일어났다. 노숙자의 방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누군가가 불을 지르려 했고 다행히 초기에 진압되었지만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소방관들이 떠난 뒤 노숙자는 혀를 차며 말했다. 이 집에 귀신 들렸어. 그 여자야. 기억 잃었다고 거짓말하는 그년. 다 계획이야.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말은 망상으로 기록되었고 정신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가족 회의가 열렸다. 제이는 그날도 환하게 웃었다. 아침 식탁에서 음식을 내놓으며 말했다. 어머님, 새우 넣지 않았어요. 안심하고 드세요. 노숙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한 입을 떴고 이내 표정이 굳었다. 왜냐하면 새우는 여전히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녀는 미친 노인이 되었고 제이는 그 자리에 완벽한 며느리로 남았다. 이 집은 무너지고 있었다. 아니, 강제인은 집이라는 이름의 껍데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안에서부터 철저히 부숴가고 있었다. 복수는 피를 흘리며 칼을 들고 오는 게 아니었다. 복수는 환하게 웃으며 커피를 내리는 손끝으로 완성되는 것이었다. 환기차는 서재문을 잠그고 수첩을 꺼내 들었다. 강규철의 유언이 담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메모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곧 이 집안의 모든 권력과 비자금의 열쇠였고 지금 그 열쇠는 자신의 소나기를 떠나 강제인의 손끝에 넘겨지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는 수첩을 천천히 넘기며 마지막 장에 적혀있던 5글자를 곱씹었다. 믿지 마라, 기찬. 그 5글자는 징벌 같았다. 강규철이 생전 가장 아꼈던 사위였던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경고. 황기찬은 처음엔 이 문구를 단순한 오해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금은 알 수 있었다. 아내를 잃고 아이를 잃고 재인까지 잃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문장은 예언이었고 저주였다. 그는 책상을 치며 일어섰다. 이제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수첩 안의 모든 정보를 복사한 USB를 챙기고 비밀리에 준비한 녹음기까지 손에 들었다. 그리고 곧장 정호성을 호출했다. 그와는 오랜 시간 동안 적도 친구도 아닌 미묘한 동맹 상태를 유지해온 사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와 손을 잡아야 했다. 정호성은 황기찬의 호출을 받고 꺼림칙한 기분으로 사무실로 들어섰다. 기찬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강제인이 수첩을 쥐었고 그 안에 비자금 계좌가 노출되면 그룹 전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정호성은 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강미란과 함께 이 그룹을 떠날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적의 속내를 듣는 건 언제나 유익했다. 황기찬은 그에게 제안했다. 수첩의 존재를 묻어버리자고. 그리고 강제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자고. 모두가 그녀가 불안정하다고 믿게 만들면 유산된 아이를 핑계 삼아 조용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호성은 침묵했다. 말은 없었지만 그의 눈은 이미 대답하고 있었다. 그 제안은 너무도 익숙한 방식이었다. 수치스럽고 폭력적이며 오직 권력자만이 사용하는 방식.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마디도 없이 사무실을 나섰다. 한편 강제인은 그 시간 집안 도서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주 그곳에 있었다. 강규철 회장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공간. 고서적 냄새가 가득한 방 안은 그녀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녀는 책꽂이 뒤에 숨겨진 벽장 안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어릴 적 사진과 함께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봉투 안에는 강규철이 남긴 편지가 들어있었다. 내 딸 제인에게. 이 집을 반드시 되찾아라. 그 순간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지금까지 그녀가 해왔던 모든 싸움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사적인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지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전쟁의 끝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모두가 무너지고 오직 자신만이 남는 것.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폐허였다. 그러나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기에. 그만둘 수 있는 길은 사라졌고 되돌아갈 다리는 불타버렸다. 그녀는 다만 끝까지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 길 끝에 진실이 있기를 바라며. 같은 시각 병원에선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다. 황기만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한 것이다. 약간의 눈꺼풀 움직임, 손가락의 경련, 그리고 미세한 호흡 변화. 의료진은 조심스럽게 의식 회복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소식은 곧장 강세리의 귀에 들어갔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뻔했다. 단 한마디 황기만이 입을 여는 순간 그녀의 인생은 끝장날 수 있었다. 세리는 병원 복도를 터덜터덜 걸으며 자신에게 되뇌었다. 죽이면 끝난다. 죽이면. 그 끔찍한 생각이 너무도 현실처럼 다가왔다. 그러나 그녀는 동시에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미 한 번 밀었다. 다시 한 번 손을 대면 이번에는 진짜 죄수가 되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죄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설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미 황기만을 계단 아래로 밀어버린 순간 그녀는 사람이 아닌 괴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선택은 없었다. 오직 침묵을 유지하게 만들든 영원히 잠재워야만 했다. 그날 밤 김도윤은 강미란에게 조용히 연락을 취했다. 그는 강제인을 돕고 있었지만 동시에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해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복수를 돕는 칼이었지만 그 칼이 자신을 향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보험을 들고 있었다. 그 보험은 바로 강미란과 정호성의 관계를 담은 동영상 파일이었다. 그녀가 몰래 찍힌 영상. 정호성과 함께 있는 장면, YL그룹 자산이 오가는 이메일 내역, 그리고 누군가와의 수상한 통화 기록.
그는 이 파일을 쥔 채 강미란을 바라보며 마지막 선택을 요구했다. 제인의 편이 될 것인지 아니면 YL을 무너뜨릴 것인지. 강미란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과거엔 사랑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사랑보다 생존이 더 중요했다. 그녀는 도윤에게 말했다. 나는 내 편이야. 그 말은 단순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누구의 편도 되지 않겠다는 선언,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다짐. 강미란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 역시 이제 칼을 쥐고 있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다. 강재인은 식탁에 앉아 있었다. 환기차는 대문을 나서며 제인을 돌아보았다. 그 눈빛은 복잡했다. 사랑과 두려움, 미련과 원망, 그 모든 감정이 한데 얽혀 있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돌렸다. 더 이상 그 눈을 바라보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식탁 위엔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붉은 장미. 제인은 그것을 바라보며 웃었다. 그것은 축하의 의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사에게 바치는 훈장이었다. 그녀는 이미 전쟁터 한가운데에 서 있었고 그 전쟁은 곧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정호성은 창밖을 응시하며 회의실 한편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따금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다 아무에게도 전송하지 않은 문자 메시지를 지웠다. 당신은 아직도 믿고 있어? 라는 문장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혈육인 도윤조차도. 가족은 끈끈하지만 때때로 그것은 족쇄가 되었다. 자신의 과거를 지운 대가로 지금까지 침묵해온 죄책감이 그의 목을 조이고 있었다. 그가 그렇게 회피하고 싶은 과거, 그 시작은 강규철 회장이던 시절이었다. 오성은 누구보다 YL의 경영 시스템을 잘 알고 있었고 동시에 그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많은 것을 감췄다. 그는 회계 수치를 조작했고 몇몇 비자금을 빼돌려 숨겨왔다. 모두가 모르는 줄 알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 한 명 있었다. 강규철이었다. 그는 오성을 내치지 않았고 대신 침묵을 택했다. 그 침묵은 신뢰였고 동시에 경고였다. 절대로 선을 넘지 말라는 무언의 암시. 그러나 지금 그가 서 있는 자리는 그때보다 훨씬 어두웠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그 진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강재인이 그 진실에 도달하기라도 하면 정호성의 모든 것은 한순간에 붕괴될 수 있었다. 그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안엔 자신이 직접 관리하던 YL 내 숨겨진 자산 리스트가 담겨 있었다. 그것을 누구에게 넘길 것인가? 그는 지금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강세리는 환기만의 병실을 다시 찾았다. 이틀 전부터 그녀는 매일같이 병실을 드나들었지만 김한은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다. 그러나 의료진의 말에 따르면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뇌파 반응이 살아있다는 의미였다. 그것은 곧 깨어날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세리는 그의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는 말을 삼켰다. 그냥 눈 감고 자버려. 그녀의 속삭임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 스스로는 들을 수 있었다. 자신의 속마음이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자각하는 순간이었다. 병실 밖으로 나왔을 때 그녀는 갑작스레 어두운 복도 끝에서 나타난 한 인물을 마주쳤다. 김도윤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나쳤고 세리 역시 아무 말도 건네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짧은 눈빛 교환 속에 수많은 의미가 오갔다. 도윤은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고 그녀 역시 도윤을 무너뜨릴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둘은 이제 서로를 향한 칼날을 숨긴 채 언제든 찌를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한 동지이자 적이었다. 그날 밤 강재인은 조용히 최자영의 병실을 찾았다. 자영은 여전히 기억의 경계에서 헤매고 있었지만 제인의 목소리는 유일하게 반응을 일으키는 소리였다. 그녀는 조용히 침대 옆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미지근하고 축축한 손. 그러나 온기는 남아있었다. 제인은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조금만 더 버텨줘요. 제가 다 끝내고 데리러 올게요. 자영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 안에는 감정인지 단순한 반사인지 분간할 수 없는 흔들림이 있었다. 하지만 제인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머니가 아직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을 나섰다. 그리고 그 길로 곧장 강규철의 묘소를 찾았다. 비가 오고 있었다. 묘비 앞에서 그녀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한참을 서 있었다. 손에는 흙 묻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강규철과 제인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 그녀는 그 사진을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모든 복수는 이 한 장의 사진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듯이. 다음날 YL그룹에는 큰 뉴스가 퍼졌다. 감사실 내부 자료가 외부에 유출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회계장부 일부가 조작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미 감사원에 제출된 자료와 실제 내부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회장실은 혼란에 빠졌다. 황기찬은 급하게 법무팀을 소집했고 이 사진들은 각자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YL 주주총회가 긴급하게 소집되었다는 공지가 전사에 전달되었다. 강재인은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다.
도윤이 넘겨준 USB에는 이미 충분한 증거가 담겨 있었고 그녀는 그 외에도 수년간 쌓아온 수첩, 녹취록, 통화기록 등을 모두 하나의 프레젠테이션으로 구성했다. YL이라는 이름을 단단히 묶고 있던 조작과 거짓, 배신의 실체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생각했다. 이 복수가 끝나고 나면 자신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 부모의 집, 아이의 웃음, 한때 사랑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시선. 복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그녀의 마음을 찔렀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는 그 감정을 밀어냈다. 지금은 감정을 느낄 때가 아니었다. 감정은 후회로 이어지고 후회는 복수를 망치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을 다시 단단히 다잡았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있었다. YL 건물은 어둠에 휩싸였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러나 고요 속에 숨겨진 폭풍이 곧 불어닥칠 것은 분명했다. 그 폭풍의 중심엔 여왕이 앉아 있었다. 웃지도 울지도 않은 얼굴로. 그녀는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고 다시 세울 준비 또한 되어 있었다. 전쟁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이제 누구도 물러설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 주주총회가 열린 YL 본사 대회의실은 전례 없이 무거운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출입 통제가 철저히 이루어졌고 고위 임원진들과 다수의 언론사 기자들이 조심스레 자리를 지켰다. 테이블마다 놓인 유인물 위엔 긴급 이사회 안건 회장직 이양 및 경영권 감사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다. 모두가 그날 무언가 결단적인 사건이 일어나리라 예감하고 있었고 그 중심엔 강재인이 있었다. 그녀는 시간에 맞춰 조용히 입장했다. 검은 정장 차림의 그녀는 단단하고 차가운 눈빛을 숨기지 않았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이 집안이 얼마나 오랫동안 거짓 위에 세워졌는지를 증명하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꺼냈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말은 단호했고 주저함이 없었다. 강규철 회장의 죽음을 둘러싼 석연찮은 정황들, 그가 남긴 수첩의 행방, 수년간 은폐된 비자금의 계좌, 그리고 그 비자금을 조작하고 은닉해온 황기찬의 서명이 적힌 문서들까지 모든 증거가 하나씩 스크린 위로 투사되었고 방 안의 사람들은 침묵한 채 그 진실의 무게에 눌려가고 있었다. 황기찬은 회의 내내 얼굴이 굳어 있었다. 그는 처음엔 강재인이 단지 감정에 치우친 복수극을 벌이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그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치밀하고 정제된 전략, 그리고 회장의 딸로서 경영인으로 돌아온 여왕의 모습이었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이제 판은 뒤집혔다. 자신이 그녀를 속였지만 그녀는 그보다 더 오래, 더 깊이 자신을 속여왔다. 최종 발언을 마친 강재인은 주주들에게 마지막 선택을 요구했다. 이제 여러분의 손에 YL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부패한 권력에 안주할 것인지 아니면 진실 위에 회사를 다시 세울 것인지.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곧바로 비공개 투표가 진행되었다. 1시간 후 개표 결과가 발표되었다. 찬성 71%, 반대 27%, 기권 2%. 강재인 씨의 회장직 승계가 의결되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갈라졌다. 환호하는 일부와 침통한 일부, 그리고 황기찬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밖으로 나간 그는 건물 옆 벤치에 앉아 넥타이를 풀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 어떤 말도 의미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다. 그러나 그는 단 하나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오르며 이를 악물었다. 아직 끝이 아니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무너진 권력은 언제나 다른 형태로 되살아나기 마련이었다. 그 시각 병원에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황기만이 눈을 떴다. 그는 한동안 침대 위에서 숨소리만 남기던 환자였고 모두가 그가 깨어나지 않으리라 믿고 있었다. 하지만 기만은 조용히 눈을 뜬 뒤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술은 건조했고 몸은 굳어 있었지만 정신만큼은 선명했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계단 위에서 자신을 밀던 강세리의 눈빛을, 손끝의 감각을, 그리고 낙하의 공포를. 의료진은 급히 가족들에게 연락했고 가장 먼저 도착한 이는 강세리였다. 그녀는 병실 문을 열기 직전 기만이 깨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문 앞에서 한동안 꼼짝 못하고 서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결정될 터였다. 그러나 그녀는 문을 열었다. 그리고 가장 연약한 표정으로 그 앞에 섰다. 기만은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술을 열었다. 그 첫 마디는 들리지 않았지만 눈빛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 강세리는 본능적으로 무너졌다. 주저앉은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이제는 아무도 자신을 막아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경찰차가 황씨 저택 앞에 도착했다. 강세리는 준비되어 있던 듯 차분히 경찰에 따라 나섰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무너진 자존심을 지키려 했었지만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악녀도 여왕도 아닌 단지 모든 것을 잃은 인간에 불과했다. 그날 저녁 강재인은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허전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기쁨은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아들의 방으로 갔다. 자고 있는 은호의 얼굴을 오랜 시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는 이제 끝났어. 하지만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해. 그녀는 방을 나서며 문을 닫았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그 잠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꿈속에서 강규철이 웃고 있었고 황기찬이 다시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